출입문 앞에 왔습니다. 이 방은 씨의 기억의 방입니다. 필름 하나를 손에 쥐어 들었습니다. 2008년 5월 30일 4시 10분의 기억의 필름입니다. 길 건너 빨간 대문집에서 할아버지, 언니와 셋이서 살고 있는 10살 수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 울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 당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불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그 할아버지를 덮고 있었어요. 온몸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이불을 반듯하게 덮어놓고 달아났다는 괴한. 괴한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은 할아버지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에 방을 나섰던 첫째 손녀가 괴한과 함께 호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 당시 키 158cm로 또래에 비해 덩치가 컸다는 첫째 손녀는 12살 허은정 양.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납치된 뒤 닷새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빨간 대문집에서 1.7km 떨어진 마을 뒷산에서 사건 당일 허영이 입고 나갔던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속옷이 발견된 겁니다. 팔분흥선에서 사체가 발견된 그런 상태. 사체는 이미 거의 다 부패가 다 됐고. 빨간 대문집을 나선 뒤 허영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형태의 골절이 있다. 집중적으로 계속 가격을 한 거죠. 여러 차례 무자비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단단한 흉기로 수차례 맞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허양은 코뼈와 광대뼈가 조각나 주저앉고 턱뼈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허양. 겨우 12살의 허양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아버지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계속 물어봤죠. 누구냐고. 언쟁이 금방 돌아올 거다. 그래서 무서워를 하거든. 이 경찰이 이거 왜 왔나? 내 아는 사람이 내 손녀딸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니까. 몰라요. 안 하고 뗄수 있는데요. 예? 안 하고 뗄수 있어요. 분명 아는 사람이 허양을 데려갔다던 할아버지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때문에 당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침묵을 둘러싸고 무수한 추측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래. 이걸 내나 무서워가. 무서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그 할아버지가 뭐 누구 범인을 아는 사람이니 뭐니 이러면서 숨겨준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일한 목격자가 할아버지하고 은정인데 둘이 다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은 우린 추정만 할 뿐이지요. 둘째 손녀 수정 씨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5월 29일 밤 수정 씨는 곁에서 먼저 잠든 언니가 깰까봐 TV 소리를 줄이고 만화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에 한번 깼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뒤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탁탁 소리 나고 할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내서 그때 2차적으로 제가 깼었고요. 확실하게. 언니가 방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수정 씨. 언니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언니가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까불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마루로 나와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언니는 이미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허양과 범인의 대화 속에는 보다 더 많은 단서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격 장면에서 나타나서 말을 한다면 까불지 마라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미 이 집안에 할아버지 외에도 사실은 손녀들이 살고 있지만 손녀들이 이 상황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을 목표로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도 할아버지를 노리고 이 집을 찾았을 범인, 그는 대체 누구일까? 바로 할아버지와 허양에게 가해진 폭행의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허양이 작은 망치나 파이프와 같은 단단하고 휴대가 가능한 흉기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 할아버지가 폭행당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둔 기가 주먹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손녀한테 했던 범행 도구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서로. 빨간 대문집을 찾았던 범인은 2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몰래 침입을 한 것은 누군가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신고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 제3의 목격자에 의해서 발각이 됐단 말이죠. 이 목격자인 손녀가 범인의 신분을 알 경우에는 그건 손녀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망하기 전 6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할아버지. 처음 그놈들이 왔을 때 제가 웬 사람들이요? 라고 했더니 널 때려 죽이려고 왔다 하였고 돈 달라고 했는데 저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먹고 산다 라고 했더니 그냥 주먹으로 계속 제 얼굴을 때리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는 사람이 내 손녀를 데리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은 관여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고령에 내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중엔 또 진술이 바뀌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정말 범인의 정체를 몰랐을까? 만약에 정말 모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궁금하고 의아해야 했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왜 그랬죠? 도대체? 왜 우리 집이죠? 뭐 이렇게 질문이 더 역으로 나와야죠. 그 우리 어머니가 왜 정황을 안 했을까 이게. 바로 옆에 집도 있는데 왜 소리를 안 들고 정황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 허양이 범인이 시키는 대로 산까지 걸어 올라갔거나 혹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인에게 업혀갔거나. 그런데 이 길은 혼자 걷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고 들고 오기엔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신 발견 지점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25분 정도의 거리. 허양을 업거나 안고 산길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녹록길에서 따라와 또 납쳐서 걸어가 라는 형태를 감히 어기고 도움을 청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주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리적 결박 상태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뼈에 분쇄골절 이야기할 정도면 두피도 여러 번 찢어졌거든. 그럼 그 찢어진 형태에서 내가 피 한 방울도 안 묻을 수는 없어요. 그럼 다리 상태로 그렇죠. 범인은 허양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한 뒤 정상이 가까워지자 허양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날은 밝아 허양의 시신을 절벽 아래에 떨어뜨려 유기한 범인은 곳곳에 옷가지를 버리며 산을 빠져나갔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아마도 범인들의 몸에도 혈흔이 묻었을 상황. 그들은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걸까? 길은 무조건 안 해. 그래서 범인은 요 안에 들어있다. 허양의 집을 잘 알며 시신을 유기한 뒷산의 지리에도 밝았을 범인.
새빨간 대문집에서 키우던 개 복실이까지 동원된 수사. 경찰에서는 마을 주민 151명의 DNA를 분석 대조하고 주요 용의자들의 차량 및 옷과 신발도 감정했지만 범인을 지목할 단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대로 다시 미궁에 빠지는 걸까? 용리 도로변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을 넘겨다보는 남자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야간에 깜깜한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먹고 무섭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당시 입원 중이었던 할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허양을 살해한 범인인 걸까?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의 운전기사였던 최 씨. 그에 따른 허양 자매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그는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경 마산에 가서 생선을 구입했을 겁니다. 전날인 5월 29일 장사가 안 되어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 마산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갈 필요가 없어서 6시 30분경에 곧바로 현품시장으로 가기로 된 것입니다. 오전 6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둔 채 범행이 벌어졌을 시각에는 내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 씨. 범인에 대해 수차례 번복하던 할아버지 증언 속에도 여러 번 겹치는 내용입니다. 바로 생선 장사를 할 때 시장에서 본 스포츠용 머리의 남자.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대목 장날에 본 적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침입한 2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시장에서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내 그 차 가지고 갔어요. 경찰들이 또 씌워가지고 조사한다고 그래 하대요. 차량 위치하고 또 기타 행적들 다 수사를 했는데 특별히 범행 현장에 접근한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로 그려본 범인의 얼굴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해자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발이 한 점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어떤 유전자형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결과가들이 더해진다면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10분 그날의 사건은 끝나지 않은 채 아직 수사 중입니다.